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71세 박영숙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동대문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게 일어났던 드라마보다 더 지독했던 기막힌 이야기를 하소연해 보려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제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낯선 사내 며느리가 아들의 은인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건강원 사장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이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이제 곧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우리 민준 씨 더 잘 보살필게요. 그 목소리는 어찌나 달콤하고 진실되게 들리던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그 아이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 아들의 병수발에 감동해 전 재산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시어머니. 참으로 완벽한 그림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늙은이의 촉은 어지간한 탐정보다 날카롭다는 것을요. 모든 비극과 의심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며느리의 핸드백에서 대르륵 굴러떨어진 작은 스티커 사진 한 장. 거기에는 제 며느리와 그 건강원 사장, 그리고 웬 여자아이가 진짜 가족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며느리, 천사 같은 내 새끼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던 그 아이의 얼굴 뒤에 그렇게 시커먼 탐욕과 배신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환희의 미소가 싹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아들을 7년간 독이 든 차를 먹이며 서서히 죽여가던 악마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억척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동대문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후로 제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발 뻗고 편히 잡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일찍이 몹쓸 병으로 제 곁을 떠났고 피부치라고는 오직 아들 민준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남들은 저더러 팔자가 사납다고들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불행이겠습니까? 민준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새벽에는 남들보다 먼저 가게 문을 열고 밤에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며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불 가게를 차렸고 가게가 잘 되어 지금의 3층짜리 상가 건물도 올릴 수 있었지요. 건물 1층에서는 여전히 이불 가게를 하고 2층과 3층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저와 아들은 충분히 먹고 살만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그런 제 고생을 아는지 어릴 적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는 착하고 반듯한 아들로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다며 동네 사람들이 등을 두드려 줄 때마다 저는 눈물 나게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참하고 어여쁜 아가씨를 데리고 와 제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가 된 김선희, 그 아이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했었다는 그 아이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말 한마디를 해도 어찌나 상냥하고 예쁘게 하던지요. 저는 첫눈에 그 아이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제게 딸처럼 다가와 살갑게 구는 며느리가 그저 예쁘기만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밀린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벗이 되어주었지요. 아들 민준이도 그런 아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며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더러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를 얻으셨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며느리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야, 천사.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며느리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들에게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만 보였던 제 삶에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은 신기루처럼 허망한 것이었을까요?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늘 기골이 장대하고 활기 넘치던 제 아들 민준이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직장 생활이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아들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기 바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늘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변했고 틈만 나면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좋아하던 등산은커녕 집 앞 공원 산책조차 힘들어했지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란 대학병원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만 갸우뚱할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데요. 아마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스트레스성 질환인 것 같습니다. 명확한 병명 하나 없이 그저 푹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는 한의원에도 데려가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가 허하다, 혈이 막혔다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었지요. 아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니던 회사에 길게 병가를 냈고 나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장래가 촉망받던 건실한 청년은 그렇게 영문 모를 병마에 발목이 잡혀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습니다. 제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힘든 내색 없이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식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같이 아들의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면 밤을 새워가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곤 했지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가, 다 나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서 민준이가 저렇게 된 것 같아. 제가 자책하며 울음을 터뜨리면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탓이 왜 있어요? 민준 씨,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기운 차리게 만들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며느리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아니, 맹신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직 며느리뿐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어느 날 아주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특별한 비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제게 며느리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제 방으로 조용히 들어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요양보호사 시절 알게 된 분 중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으로 온갖 희귀병을 고치는 아주 용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손을 놓았지만 그분의 약을 먹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만 그 비방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서 약값이 무척 비싸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이 문제겠습니까? 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 돈은 걱정하지 마라. 얼마가 들던 내가 다 될 테니 당장 그분을 찾아가 보자꾸나. 저는 흥분해서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분은 사람을 직접 만나주지 않고 오직 자신과 같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약을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달 그분을 찾아가 약을 지어오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인 이야기였지만 당시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며느리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는 며느리가 고맙고 기특할 따름이었지요. 저는 당장 통장에서 두둑하게 현금을 찾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될지 모르겠구나. 모자라면 언제든 이야기하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맙다고 어떻게든 민준 씨를 살려내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담긴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야 하는 기력 보강차라고 했습니다. 짙은 갈색을 띠는 그 차에서는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그 차를 데워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로 아들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늘 축 처져 있던 아들이 오랜만에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밥도 전보다 곧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정말 효험이 있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역시 병원 약보다 이런 민간 비방이 더 나을 때가 있다니까. 저는 기뻐하며 며느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말일이 되면 어김없이 제게 약값을 받아갔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던 약값은 약재가 귀해졌다거나 특별한 약재가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점점 불어났습니다. 상가 월세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 저는 아들을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까지 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조금씩이라도 차도를 보이는 것 같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은 직후에는 반짝 기운을 차리는 듯했던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친정에 일이 있다며 외출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아픈 남편을 둔 아내가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죽 힘들면 바람이라도 쐬고 싶을까 싶어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아들이 낳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짓누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들 곁을 지키다 저녁 무렵 시장 가게 마감 정리를 하러 잠시 집을 비웠지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막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며느리의 손에는 어김없이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약값 대기도 벅찬 형편의 매주 명품을 사나르는 것이 눈에 거슬렸지만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고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줄 차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핸드백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가방 안에 있던 화장품이며 지갑 같은 것들이 거실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며느리가 놀라 달려왔고 저도 같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 손거울, 카드 지갑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모난 모양의 작은 스티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처럼 찍는다는 즉석에서 나오는 바로 그 사진 말입니다. 사진 속에는 제 며느리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웬 낯선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가 V자를 그리며 웃고 있었지요. 영락없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을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건 누구니? 친정 식구들인가 보구나. 조카가 참 예쁘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서 사진을 거의 낚아채다시피 가져가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네, 어머니. 제 사촌 오빠네 가족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찍었어요. 며느리는 황급히 사진을 지갑 깊숙이 쑤셔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당황하던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빛과 어색하게 굳어버린 그 표정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사촌 오빠와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그렇게 놀란단 말인가. 그리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던 저는 숨을 헙 들이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용한 분이라며 제게 슬쩍 보여주었던 건강원 사장의 사진.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왔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설마 우리 착한 며느리가.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심장을 온통 휘감고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얼굴 위로 스티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알던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전날 밤의 그 스티커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저는 나름의 정보망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시장에서 제일 발이 넓고 입이 무거운 경비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경비 반장의 아들 대학 등록금을 한번 보태준 인연이 있었기에 그는 제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사람이었지요. 저는 자초지종을 빼고 그저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건강원의 주소와 상호, 그리고 사장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습니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경비 반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알아봐준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주 드나들던 그 건강원은 약을 짓는 곳이 아니라 온갖 불법 건강식품을 유통하는 사기꾼의 소굴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 백승호라는 자는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가 번듯해 유부녀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말 며느리가 집을 나설 때부터 몰래 미행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김없이 친정에 다녀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 틈으로 며느리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초조하게 경비 반장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피를 말리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비 반장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이 보내주는 주소로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억누르며 택시를 잡아타고 그가 알려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한적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 반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한동을 가리켰습니다. 사모님, 저기 15층입니다. 김서방댁 아씨 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니더군요. 저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반장은 저를 주차장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를 가리켰지요. 그 차의 조수석 창문에 바로 그 스티커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백승호, 그리고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현관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백승호,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며느리를 향해 엄마 하고 불렀고 백승호는 그런 며느리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누가 보아도 단란한 가족,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픈 남편을 간병한다던 며느리는 다른 남자의 아내이자 다른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제게 살갑게 구는 며느리의 모습이 역겨웠고 아들에게 정성껏 차를 따라주는 그 손길을 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사실을 말했다가는 그 악마 같은 것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경비 반장에게는 두둑한 사례금을 챙겨주고 이번에는 아예 흥신소에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며느리 김선희와 백승호라는 자의 관계, 그리고 아들이 마시고 있는 그 기력 보강차의 정체까지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말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흥신소 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제 가게를 찾아왔을 때 저는 손이 떨려 차마 그것을 받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은 제 앞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대로 봉투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백승호가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아이의 유치원 발표회에 부모 자격으로 참석한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이미 10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아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서류 봉투 가장 아래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시던 기력 보강차에 대한 성분 분석 의뢰 결과서였습니다. 그 차의 주성분은 일반적인 한약재가 맞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량의 독초 성분이 함께 검출되었습니다. 투구꽃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즉사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적은 양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복용할 경우 신장과 간의 기능을 서서히 망가뜨려 결국에는 만성 신부전이나 간경화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제 아들을 괴롭혔던 원인 모를 무기력증과 통증, 병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그 병의 정체는 바로 며느리가 매일같이 독극물을 먹여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이나 외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제 아들을, 제 목숨과도 같은 외아들을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죽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열었으니 그 악마들을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밀어 넣는 것. 그것이 아들을 둔 어미로서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에 몸을 떨다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독이 든 차를 받아 마시는 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저 악마 같은 것들을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사람들과 흥정하고 싸우며 살아온 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런 독사 같은 인간들은 숨통을 끊으려면 단 한 번에 아주 확실하게 밟아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슬픔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비통한 어미가 아니라 저들의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 냉혹한 사냥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아들에게 더 이상 그 차를 먹이지 못하게 할 방법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 아들에게는 둘러댔습니다. 요즘 내 기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는 한의원에 몰래 물어보니 지금 먹는 약과 상극인 약재가 있다고 하더라. 당분간은 이 약을 끊고 내가 새로 지어온 약을 먹어보자. 그리고는 제가 직접 한의원에서 지은 진짜 보약을 며느리가 주는 약과 몰래 바꿔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두 약의 색과 향이 비슷해서 며느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저는 본격적으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를 제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내가 요즘 몸이 영 좋지 않구나. 이러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하니? 네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내가 없더라도 네가 아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진 이 상가 건물을 미리 내 명의로 해주고 싶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제 제안에 며느리는 거의 경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펄쩍 뛰며 괜찮다고 어머니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사양하는 척했지만 그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지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양 마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자 우리 민준이를 끝까지 부탁한다는 내 유언 같은 거다. 제 진심 어린 연기의 며느리는 결국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제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 어머니, 목 놓아 부르며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마주하고 서 있으려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고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독사의 혀보다 더 달콤한 말로 저는 그렇게 악마들을 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해주겠다는 제 말은 며느리와 백승호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겠지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제게 더욱 지극정성으로 대했습니다. 마치 평생의 은인을 모시듯 제 손발이 되어 주었지만 그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아는 제게는 그 모든 행동이 구역질 나는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법적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제가 잘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증여 절차에 그 용한 분도 함께 오셔서 증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분께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겠다며 기뻐했지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변호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대화를 녹음할 수 있도록 작은 녹음기를 제 옷깃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옆방에는 모든 상황을 듣고 있을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약속 시간이 되자 한껏 상기된 표정의 며느리와 백승호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 공손하게 앉아 준비된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들에게 덫을 놓았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민준이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백 사장님의 약은 정말 명약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민준이가 잠을 너무 깊이 자는 것 같아서 혹시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제 질문에 백승호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그건 약 기운이 몸에 돌면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꾸준히 먹이면 아주 편안하게, 고통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제 심장은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너무 상심 마시고 저희 믿고 기다리세요. 민준 씨가 가고 나면 이 건물도 잘 개발해서 어머니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우리 예쁜 딸 서윤이도 할머니라고 얼마나 잘 따르는데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제 아들의 죽음과 그 이후의 계획까지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희망에 찬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모든 추악한 대화들은 제 옷깃에 달린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들의 마지막 만찬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곧 닥쳐올 지옥을 상상도 못한 채 제잘거리는 두 악마의 모습을 제 눈과 귀에 똑똑히 새겨두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백승호가 탐욕스러운 꿈에 젖어 한참을 떠들어대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너희들이 말하는 내 아들이 편안하게 갈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난 7년간 내 아들에게 먹여온 것이 무엇인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백승호의 낯빛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났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지요. 며느리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백승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자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선희 씨, 백승호 씨,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서윤이 아빠는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요. 제발. 그 와중에도 자신의 숨겨둔 딸을 걱정하는 모습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고서 이제와 제 자식 걱정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역겨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 딸 걱정은 지옥에 가서나 하거라. 네가 내 아들에게 저지른 죗값을 털끝 하나 남김없이 모조리 받게 해줄 테니.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하게 다투었습니다.
백승호는 며느리가 먼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소리쳤고, 며느리는 백승호가 돈 때문에 자신을 꼬드겼다고 악을 썼지요. 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직접 알려야 하는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아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악마들을 심판했다는 후련함도 잠시, 아들이 받게 될 충격과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제가 바꿔치기한 진짜 보약을 마신 덕분인지 아들의 안색은 며칠 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하고 희미하게 웃어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침대맡에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며느리의 외도와 숨겨둔 딸, 그리고 아들이 마셔온 차의 정체까지.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아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차 경악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선희 씨가 그 착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은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흥신소에서 받아온 사진들과 성분 분석 결과지를 아들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아들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고통의 원인이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그저 말없이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다 끝났다, 아들아. 이제 다 괜찮아. 이 엄마가 있잖니. 하고 속삭여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처럼 울고 난 아들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말도 잃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긴 덕분이었을까요? 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본격적인 해독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몸 안에 쌓여있던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아들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건강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사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던 아들이 제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살아준 것이, 삶의 의지를 놓지 않아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기나긴 배신의 터널을 함께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끔찍한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희 모자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저희 모자에게도 서서히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였던 김선희와 내연남 백승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성분 분석 결과서 등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각각 25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젊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감옥에서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숨겨진 딸은 백승호의 누나가 거두어 키우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미와 아비의 죄가 아이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그 또한 그들이 받아야 할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망가진 몸이 하루아침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제 부축 없이도 집 앞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건축 설계 공부를 시작했고 요즘은 작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할 준비를 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신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동대문 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억척스럽게 일하지는 않지만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큰 행복입니다. 주말이 되면 아들과 함께 옥상에 가꾼 작은 텃밭에 물을 줍니다. 상추며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희 모자는 참 많이 웃습니다. 끔찍했던 악몽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제 아들이 있으니까요. 제 기구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드님이 더 건강해지셨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드님께서 더 건강해지시고 좋은 인연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재산을 노린 며느리의 배신은 그 어떤 비수보다 아프고 깊게 박혔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모성애는 나약한 여인을 그 누구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순간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통쾌함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다시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는 박영숙님과 아드님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한마디 한마디가 사연자님께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로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